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주요 행보 자세히 짚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최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벨기에 방문 정상회담 결과 청와대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표 15년 차를 맞는 한 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방한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첫 방문국 벨기에 국왕 그리고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미국, 일본 같은 우방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외교 무대의 지평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를 맡게 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14개의 국가를 방문했어요. 그 거리로 본다면은 지구를 3.8바퀴를 순방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년차 정상 외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외교 무대를 넓히고 특히 세일즈 외교,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했지만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점이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조사보다도 약 10%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치솟았거든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발 이런 국제 유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나왔던 내랑 종식에 이제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정부가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왜 하필 이때 유럽 순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대답은 국민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장래 먹거리 마련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장기간 유럽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 같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럽 순방을 했을 때 예. 당시 야당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토 정상회의 가는가? 그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그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이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이 EP4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정상회의로서 초청을 받은 것을 갈 뿐이다 했는데 굉장히 정파적으로 서로 갑론을박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도 굉장한 성과가 없으면 또 이런 정파적인 정당 간의 비판이 오가는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물결에 휩싸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국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유럽 순방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실용외교 관점에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수교 125주년이었습니다. 자, 벨기에는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 그동안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정상회담 결과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유럽 순방국 벨기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예. 시차 때문에 거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일정이 이어졌잖아요. 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따라가느라 잠을 좀 저까지도 설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촘촘한 일정 벨기에에서 이어졌는데요. 현지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강유정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양국 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각 상호 나라를 거점 삼아서 벨기에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진출로에 그 거점을 삼고 우리도 유럽 진출로로 삼는 뭐 그런 상호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아이맥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데 여기 우리 한국 연구진 120명 이상이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 아이맥과의 나노 반도체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벨기에 드총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우리 한국과의 이번 그 반도체 협력이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면서 본인도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교류입니다. 벨기에 명문 루벤 대학교에 한국학 교수직을 신설하고요. 인천 송도에 있는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내에 대학원 과정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양국의 더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또 주목할 점은 직항 노선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었나 본데 지금은 좀 끊겼나 봐요. 예. 다시 신설하자 이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점이죠.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두 정상 연대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안보는 하나다 이런 인식을 함께 하면서요. 더욱더 연대를 강화하자 이런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 이날 6.25 전쟁 당시에 벨기에 파병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전했고 드 총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결과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여태까지 정상회담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자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갑자기요? 아하, 네. 또 방송이니까 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한 90점 정도 주고 싶은데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뭐 거대한 담론도 좋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국 뭐 교류 위해서 직항 노선 재개하겠다 이런 뭐 반도체 우리 또 코스피 중요하잖아요. 네. 네, 협력 강화하겠다 이런 우리가 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온 것에 높은 점수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전반적으로 경제 협력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 것 같은데 봉 교수님께도 점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예, 저도 우수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교 안보에서 이제 거대한 담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질적인 다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받아오겠다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교육, 교류, 그리고 직항 항로 개설 등 이렇게 실질적인 장기적인 양국 간의 아니면 양 경제 공동체 간의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성과를 얻은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합의 상황과 성과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예. EU가 사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3대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27개국 경제 강국이 모여 있는 EU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EU와 한국 간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과 EU 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고위급 경제 대화를 신설했다는 것인데 이 DTA,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이 사실 EU와 한국 간에 체결했던 자유무역 협정 2011년 협정입니다.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것을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제 확장하고 대체한 것이죠. 당시에는 여기 관련된 조항이 2개였는데 이번 협정 DTA는 40개 조항으로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예. 2024년에 8,450만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의 EU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앞으로는 급격하게 증가될 그런 전망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인공지능 관련 증시 호황 속에 부의 재분배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 호황이 좋은데 이것의 수확한 호황을 어떻게 잘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면서도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깊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EU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교육 교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EU와 합의한 이런 협력 사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EU가 한국 경제에서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주목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EU와 네. 우리나라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러우 전쟁, 침략 전쟁으로서 지속을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비한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EU 정상회담 결과까지 또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답변은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혜경 여사는 문화 외교에 나섰습니다. 클래식 음악인들과 만났는데 또 김혜경 여사가 피아노 전공이다 보니까 더 공감하는 바가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김혜경 여사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이 전공을 살려서 내조 외교 나선 모습입니다. 예. 벨기에 브뤼셀에서 K 클래식 음악인과의 대화 차담회를 마련해서요. 임정빈 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와 첼리스트 김태현 씨를 초청했습니다. 네. 이 첼리스트 김태현 씨는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준우승 2위를 차지한 첼리스트인데요.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콩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 여사가 피아노 전공 음악인이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태현 씨에게 큰 자부심,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타지에서 이게 음악이라는 싸움, 사실 본인도 전공을 해봤지만 이게 참 외로운 싸움인데 그것도 타지에서 이거 이겨나가는 모습이 참 얼마나 외롭겠냐 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EU였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많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기로 해요. 네, EU 공식 일정 모습 보셨는데요. 회담도 좀 여러 번 진행되고 환영식도 있고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요. 그 EU 이사회 건물에 레드카펫 깔렸습니다. 네. EU 이사회 건물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성대하게 환영을 해준 건데요. 이사회 건물에 무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예. 현악 오중주 라이브였습니다. 좀 아름답게 우아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분위기 당연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G7 캐나다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이 양 정상들 서로 그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환영식 마치고 정상들이 그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 함께 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 소인수 회담이라고 하는 양 그대로 정상들과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배석을 하는 소인수 회담을 하게 되고요. 주로 비공개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회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정상회담, 서로 모두 발언을 주고받고 언론에도 좀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그 EU 정상들이 이번에 확대 회담 함께 했고요. 이어서 이때 도출된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다시 한번 언론 앞에 서서 양측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공동 언론 발표입니다. 네. 공동 언론 발표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EU 정상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차례 조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U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자 또 예. 이제 세계 외교 안보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죠.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EU 외교의 이제 화두가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무역으로 그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국의 최대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EU 연합국들과 이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나온 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이제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한국이 에너지 공급망, 핵심 광물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로 정상회담을 만났을 때도 한국과 일본이 이란 전쟁으로 파기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공동 협력하고 대처하는 것을 이제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LNG 스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유럽과 한국 간에는 협력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한국과 같은 강국이 G7의 회원국이 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G7이 아니라 G10, G11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한국이 꼭 참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유럽 이런 순방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G7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주춧돌이다. 네. 필수 협력 대상으로서의 EU와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럽 외교와 G7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 간의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 건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EU 정상과의 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발표 내용이 담겼을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측 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영은 기자, 발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코스타 EU 상임의장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마치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공동 언론 발표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양측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끌어올려서 안보랑 디지털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까지 챙기자 뭐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 위한 협상.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통상 협정 내용도 정리를 했는데 EU가 이제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런 협정으로 종이 없는 무역, 전자 인증이 확대돼서 우리 기업들 좀 더 원활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글로벌 그 범죄들, 초고가 범죄가 지금 기승이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이제 내용들을 승객 자료를 서로 전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러, 마약 이런 초고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EU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러시아, 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양측이 노력하자 이런 쪽으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한 EU 간 앞으로 협력 방안을 담은 협정식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명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님, 유럽연합의 안토니아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님과 우수렐라 본다 라연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I should like to invite to take their places at the table Minister for Trade, Mr. Johan Kuhl, Commissioner for Trade and Economic Security, Mr. Maroš Šefčovič, as we proceed with 확인할 수 the signing 있습니다. of the agreement.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스 세프쇼피치 통상경제 네, 지금 안보 벨기에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열린 한 EU 디지털 협정 통상협정 자리에 서명식 앉아주시기 보고 계십니다.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유럽연합의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을 비롯해서 또 유럽연합 지도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렇게 디지털 통상협정 DTA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번 협정은 기존 한 EU FTA의 제한적인 전자상거래 규정을 대폭 확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이동, 디지털 거래, 또 온라인 비즈니스 협력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전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또 규제 협력 이렇게 2개 조항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 대폭 확대된 겁니다. 공식 서명한 이제 문서를 서명자들은 교환하는 일어나서 장면 협정을 보고 교환한 계십니다. 후에 서로 압수를 정상들과 나누고 함께 있고요.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AI 플랫폼 데이터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시점이죠.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Excellencies, 기반이 ladies and gentlemen. 마련이 된 겁니다. 자, 모두 손을 잡고 손을 푸개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EU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은 최근 5년 사이에 8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번 협정이 디지털 교역 확대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자, 교수님, 이렇게 디지털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차관급 대화 창구, 그리고 고위급 경제 대화 설립까지 경제 그리고 외교 관련 성과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뭐 흐릿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위기감이 전 세계에 퍼졌죠. 네. 동시에 AI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AI로 통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그렇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한국 정부에게 놓여졌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9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하시고 또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AI 관련된 회의를 좌장으로 주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이 내세운 주제는 AI 혁명이 이제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세계의 공익을 위해서 쓸 것인가, 모두를 위한 AI, 그리고 안전한 AI, 네. 민주적인 AI를 어떻게 창출한 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계속된 과제로서 그렇다면 EU와 한국 간에 상거래를 하거나 교역을 할 때 AI 혁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이번에 한국과 EU 간에 협의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기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특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한국과 EU가 기여를 하고 동시에 AI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익과 혜택을 도모할 것인가가 이번 협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자, 로마에서 취재기자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로마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조르노,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는 현재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도 살짝 붑니다. 이곳 로마는 이터널 시티, 즉 영원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세계 관광의 중심지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는 G7과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만큼 전략적으로 관계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여기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예우 차원에서 이탈리아 전투기가 양쪽에서 호위하는 모습도 기내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로마에선 어떤 정상 외교가 펼쳐질지 미리 앞당겨서 살펴볼까요? 이 대통령의 이번 이탈리아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 앞서 2023년 마타렐라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고요. 상호주의에 따라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건데요. 국빈 방문에는 언제나 성대한 공식 환영식에 빠질 수 없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고요. 이어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정상회담이 있죠. 12일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MOU도 교환합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양국이 세울 앞으로 5년간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교역 규모 확대나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단계별 이행안이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행동 계획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유럽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포회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할 우리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인데요. 이곳 로마에서 양국 기업인 교류회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립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탈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 순방 현지 분위기 살펴봤고요. 저희는 EU 정상회담 결과 계속해서 짚어보죠.
자, 한반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EU와 함께 북러 군사 협력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좀 뜻밖이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대북 정책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럽 정상 집행위원회와 같이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입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껄끄러워할 수 있는 문제, 대만 해협의 문제도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하는 내용을 같이 확인할 것을 보면은 EU와 한국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서 같이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격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에 미국은 두 차례에 걸려서 국무부 명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으로 가짜 뉴스를 미국이 자꾸 퍼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정부 수장이 예. EU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합의문 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의 의지는 불변이다. 절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정세는 다시 전면전 위기입니다. EU와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럽이 이란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예.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경제 국가도 이란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직격탄은 제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할 것인가. 예. 이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럽 정상과의 다자 화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네.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복구할 것인지 또 위기를 맞고 있는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의 회복을 어떻게 도모할 건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지, 즉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국제해역법 차원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EU 정상회담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최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